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 클래스 AI 챗봇 활용 교육 강의 자료실에서 오늘 5월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이 올해부터는 이제 이렇게 제목이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재도 이번 달부터 이렇게 제목을 바꿔보았고요. 오늘 교육의 이제 목적은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이해와 주요 언어 모델에 대해서 좀 앞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뒷부분에서 이제 생성형 AI 챗 GPT를 중심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연구 윤리적인 부분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앞부분에서 이제 AI 1, 2번이 AI 이론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부터가 이제 AI 직접 활용하는 실습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연구 윤리적인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이번 달은 좀 크게 또 AI 모델도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육 그 내용의 흐름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AI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AI가 사실 이제 처음부터 뭐 생성 AI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AI가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요약해 놓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디스커버리와 함께하는 킨더 나툰즈. 펭귄은 다른 새들과 달리 날지 못한다는 걸 아시나요? 대신 지느러미 같은 날개가 있어서 수영을 아주 잘한답니다. 킨더 나툰즈. 아이들과 함께 동물에 대해 배워보아요. Hey Bob, I'm looking at
what Jack was talking about, and it's definitely not a particle that's nearby. It is a bright object, and it's obviously rotating because it's flashing. It's way out in the 10 or 12 Earth diameters. I don't know whether that does you any good, but there's something out there. 네, 영상 잘 우리나라 사 보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세요 하면서 좀 과장된 부분이 있긴 했지만 AI의 주요 발전 역사를 잘 요약해 놓은 네,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AI는 1950년대 이제 요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닝을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경에 Can Machines Think라는 제목의 논문을 이분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튜닝은 인공지능을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했고, 컴퓨터가 인간과 동일한 지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이제 튜링 테스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제 인공신경망 기반의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뇌신경을 모사한 인공신경 뉴런인 퍼셉트론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퍼셉트론은 논리 문제 중에 and, or와 not과 같은 논리 문제 중에 X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실용화되지 못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통계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확산됐는데요. 이 전문가 시스템은 머신러닝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규칙, 즉, 룰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면 뭐 개발자가 직접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답해라라고 룰을 다 패턴 기반으로 정의를 해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저장된 그 룰 기반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든 규칙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실은 요 2000년대 이전에 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뭐 아니면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이제 인공지능의 암흑기라고 불릴 정도로 좀 그 이제 진전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연구를 하셨던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2000년대에 딥러닝을 발표를 하면서 AI 이제 연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딥러닝은 완전히 이제 새롭게 나온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이전에 있었던 이제 인공신경망을 좀 더 말 그대로 딥하게
이제 쌓아서 딥러닝이라고 명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뒷부분에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 심층 신경망, 이게 이제 딥러닝의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입력 데이터를 이렇게 레이어로 쌓고 이제 출력되는 레이어 그 사이에 여러 개의 그 은닉층이라고 하는데 그 은닉층을 두어서 스스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요. 각 레이어는 이제 그 입력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 피처들이 이제 여러 그 레이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CNN, 그다음에 언어 처리 분야에서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RNN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모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처리 모델에 관해서는 2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0년대에 와서는 구글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소개를 하면서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사전 학습된 초거대 AI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언어 처리 모델의 간단한 발전 그 단계, 역사를 한번 보시면 2000년대부터 이제 그 딥러닝이 등장을 하면서 언어 모델에도 이제 신경망 기반의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처리 모델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개념이 이 워드 임베딩 방식인데요. 이 워드 임베딩은 단어를 벡터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언어 처리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2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언어 그 신경망과 워드 임베딩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는 이제 뭐 RNN, LSTM,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등의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0년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서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으로 해서 버트나 GPT 등의 생성형 AI 모델이 등장을 해서 이때부터 사전 학습된 데이터로 기본적으로 답을 얻고 또 원하는 데이터 셋에 따라서 파인 튜닝을 해서 조금 더 본인이 그 원하는 답에 특화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모델들로 학습을 하고 답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연구 및 활용 분야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고 실제로 또 신약 개발을 할 때도 최근에 이제 AI를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분석 속도도 빨라지고 사실은 이전에는 이 신약 개발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그 뭐 약물이나 아니면 뭐 후보 물질을 찾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AI를 활용해서 그런 이제 후보 물질군을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 기간을 단축을 했고 또 뭐 생물 분야에서는 단백질 모델을 3D화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도 이 AI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모델링 해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는 뭐 산업 분야에서도 실제로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뭐 AI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 추천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활용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AI 그 또 연구 분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활용되는 분야도 질의응답 퀘스천 앤 앤서링 시스템, 뭐 감정 분석, 이미지 이제 캡셔닝, 이미지를 보고 이제 뭐 제목을 자동으로 달아주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보고 객체를 인식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AI 모델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오늘 교육이 AI 챗봇 활용과 관련된 교육이다 보니까 주요 AI 언어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AI 챗봇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의 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어 처리가 무엇이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라고 줄여서도 많이 부르는데요. 자연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0과 1의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만 이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의 언어를 이제 자연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컴퓨터가 우리가 입력하는 뭐 알파벳이나 아니면 한글 같은 그런 텍스트 문자를 문자 기반 아스키 코드 방식으로 이제 인코딩을 해서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뭐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거나 해주죠. 근데 이제 이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는 대부분 지금은 단어 기반 인코딩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뒤에도 이제 나올 건데요. 이런 사람이 사용하는 문장을 벡터로 벡터화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연어 처리는 여기 이제 분석 단계에 보시면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담화 분석, 뭐 문서 분석 등으로 이제 나뉘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AI 모델,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사실 학습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설명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본적으로 거대 빅데이터 자체를 그냥 통으로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형태소라고 해서 뭐 우리말로 치면 뭐 나는 여기서 명사고 느는 조사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다 태깅을 달아주고 그다음에 또 구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문장에서 역할 얘는 뭐 명사구고 여기는 뭐 이제 그 동사구고 이런 식으로 요 구문 분석 그다음에 의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체명 인식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특정 이제 PLO라고 해서 Person, Location, Organization. 그러니까 좀 고유 명사를 인식을 해주는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문장에선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는 기관이다라고 이제 그런 특정 고유 명사에 대해서 이거를 태깅을 해주어서 이 의미를 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장을 벡터화 할 때, 요거를 이제 우선 다 쪼개고,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쪼갠 다음에 각 쪼갠 그 단어들이 나올 확률을 이렇게 벡터화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다음에 가장 그 높게 나올 확률은 는이다. 이런 식으로 요걸 다 벡터화해서 어, 네, 변환을 해주고 실제로 컴퓨터가 학습하는 거는 이 텍스트 자체를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환된 벡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벡터 간의 이제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답변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요 NLP는
언어를 이해하는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부분과 언어를 생성해주는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챗봇, 뭐 질의응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걸 우선 이 그 시스템이 이해하는 요 NLU 부분,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이 이해한 그 내용에 맞게 답변을 하는 NLG 부분이 같이 활용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이전에는 어떻게 학습을 했길래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그 AI 언어 모델 중에서도 이제 인공신경망을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그 CNN과의 그 기본적인 구조의 차이점은 이 입력 데이터가 있고 이 출력 데이터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순환하는 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이유가 요 이제 RNN은 기본적으로 문자 나 아니면 언어 처리에 이제 주로 활용이 되는데 이 문자나 음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시퀀셜한 데이터다 보니까 그 문장 그 데이터의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고요. 이제 요 RNN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그 앞뒤 문장의 그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LSTM, 뭐 GRU 등으로 계속 모델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개념이 워드 임베딩 개념인데요.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단어를 N차원상의 공간에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워드 임베딩 방식의 모델을 워드2 백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워드를 벡터화한 모델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벡터로 변환된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AI 언어 모델은 답변을 해주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킹과 매는 뭔가 이제 남성의 특징이 있다는 거를 서로 이제 그 벡터를 계산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요런 그 킹과 퀸과 맨과 워먼의 이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그러니까 즉, 요 맨과 퀸은 남자, 그리고 퀸과 워먼은 여자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학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어, 네,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모델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구글에서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텐션이 네가 필요한 전부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사실 자신감을 갖고 구글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이제 AI나 이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다가왔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더라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냥 데이터만 자동으로 그 모델에 넣어주면 얘가 패턴을 학습을 해서 답변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모델이었고, 실제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들이 모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시면 이 왼쪽 부분이 이제 인코딩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이 디코딩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코딩 부분은 내가 입력하는 그 이제 학습시킬 그
자, 뭐 입력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코딩 부분은 이렇게 그 벡터 간의 유사도 뭐 관계를 학습을 해서 내부적으로 계산한 벡터를 다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출력 데이터로, 그러니까 문자로 변환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트랜스폼 모델이 그 이전에 이제 인공신경망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모델의 사실 이 트랜스포머 모델 이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앞단에 있는 이 주황색 부분 어텐션 모델 그러니까 어텐션 레이어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 이전의 AI 언어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요 피드 포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네, 인공신경망 기본적인 그 순환 신경망의 기본적인 레이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요 파란색 부분에 레이어만 있었다면 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요 주황색 레이어가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논문을 한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지금은 이렇게 그 평면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렇게 뒤에 3차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병렬로 여러 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거대 그 데이터도,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앞단에 보시면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장 내에서 단어 간의 관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어서 번역의 성능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실제로 그러면 이 어텐션이 어떤 개념이길래 이렇게 성능에 좋은 향상을 갖고 왔는가를 한번 이제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이제 문장이 있을 때 이 이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하기 이전에 구글 번역기를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번역의 질이 조금 어색하거나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구글 트랜슬레이터에도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번역 성능이 올라가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예시가 이 이시 가리키는 것이 스트릿인지 애니몰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컴퓨터도 이 이시 가리키는 것이 가장 이제 이전에는 사실 이 이제 사람이 요거를 그 지시대명사가 무엇인지 찾을 때도 가장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스트릿은 근데 타이어드한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 더 앞에 가서 이렇게 애니몰을 찾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그 언어 모델, 이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언어 모델에서도 사실 그렇게 요 가장 가까운 것만 찾으면 스트릿으로 잘못 번역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애니몰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 어텐션 개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 성능이나 챗봇 질의응답 등의 성능이 이제 좋아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요 트랜스포머 모델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버트와 GP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육의 이제 주제인 챗 GPT가 바로 이 GPT의 기반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GPT는 제너러티브의 약자예요. 그래서 생성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버트는 사실 좀 더 이제 초창기에 나온 모델인데 이 버튼은 바이디렉셔널 인코더의 약자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이제 인코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코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력 데이터를 벡터화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양방향으로 학습을 했다는 거는 이런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순방향으로도 학습을 하고 역방향으로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장을 해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빈칸 맞추기 여기 이제 이 문장은 Je suis étudiante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렸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버트는 이런 빈칸 맞추기를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이유가 이 버트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실제로 이걸 이제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다 가려서 학습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그 마스킹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폼 모델의 디코더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학습되어 있는 그 벡터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을 해주는데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을 생성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보시면 얘가 어떤 질문을 해도 무조건 답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델 자체가 이제 문장을 생성하도록 학습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답변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챗 GPT가 이제 3.5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파라미터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요 파라미터는 아까 요게 기본적인 언어 모델의 요 레이어에서 각 이제 레이어의 요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특성을 갖고 있는 그 특성의 수가 많을수록 모델이 더 정교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매개 변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GPT 3.5 같은 경우에 이렇게 늘어났고, 지금 최근에 이제 GPT-4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정확한 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이제 한 몇 조 다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GPT-3부터 이제 그 훈련된 데이터 셋을 한번 보시면 웹사이트에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이제 훈련을 시켰고요. 근데 이 웹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제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를 그대로 훈련을 하면 이 언어 모델 자체도 결국에는 내가 학습시킨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정보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웹사이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런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이제 데이터셋으로 코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제되어 있는 그런 언어랑 비교를 해서 정제를 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필터링이나 데이터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모델의 성능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챗 GPT와 그럼 GPT-4의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넣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뭐 이 매개 변수 자체도 굉장히 이제 많아졌고 또 뭐 인식 가능한 명령어도 이제 GPT-4부터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문자뿐만이 아니고 이미지도 인식하고 최근에 이제 그 4.5 그래서 4.5 모델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4 모델부터는 완전히 이제 멀티모달 모델로서 이제 기능을 하려고 사실 문자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뭐 모바일로 챗 GPT 이용을 하시면 이제 거기서도 그 음성이나 또 사실 지금은 이제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뭐 워드 문서 등 여러 가지 이제 파일 형식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실습을 할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험 성적, 뭐 의사 시험 성적이나 아니면 뭐 MBA 시험 성적도 다 굉장히 거의 상위 한 20%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성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한번 실습할 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GPT-4가 이렇게 정확도도 향상이 됐고, 다국어 기능이 향상이 됐다. 뭐, 기억력이라고 하면, 이제 기억력은 이전 대화의 내용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3.5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 대화 기억 능력이 조금 길이 제한이 있었지만, 요 이제 GPT-4에서는 기억력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이미지 인식 부분 또 이제 4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통합된 이 GPT-4 터보 모델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고, 특히 음성 인식 부분이 사람과 이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특히 이 부분은 사실 음성 인식 부분이다 보니까 PC 버전보다는 그 앱 버전에서 직접 이제 이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제 성능이 이 기존 GPT-4 모델보다도 이 음성인식 성능이 좋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 인식 같은 경우에도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잘 어, 네, 인식을 하고, 심지어 사실 이 지금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4를 이제 공개를 할 때 오픈 AI에서 이 해당 그 테크니컬 리포트 형식으로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예시인데, 지금 이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죠. 이 핸드폰에 맞지 않는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이 GPT-4가 이게 좀 유머러스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재미있게 이제 예시를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AI 언어 모델을 한번 보시면, 오늘 교육은 이제 챗 GPT 위주로 하면서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버 X까지 다룰 거지만, 사실 요 코 GPT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요게 잠깐 공개가 됐다가 현재는 그 중단된 상태고, 그다음에 요 이제 챗 GPT와 제미나이는 이 무료와 그 유료 구독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유료 버전으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그럼 챗 GPT의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 이전에 이제 GPT-3까지의 모델과의 차이점이 이 챗 GPT부터는 지도학습과 광학학습이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영상을 보실 때 요 설명이 나오긴 했는데, 이 지도학습 부분은 사람이 직접 네이버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해당하는 뭐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그거를 이제 쌍으로 만들어서 직접 지도하에 학습을 한 걸 말을 하고요.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했을 때 보상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잘못했을 때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식으로 그 이제 보상 모델을 만들어서 그 보상 정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켜서 잘한 부분을 좀 더 잘 답변하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학습을 시킨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두 단계. 내가 이제 학습식 그 거대 데이터를 학습을 했을 때 나온 이제 초기 모델, 언어 모델. 를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을 프리트레이닝 과정이라고 하고요. 내가 이제 얻고 싶은 특화하고 싶은 데이터로 한 번 더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을 파인 튜닝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걸 하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금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웹에서 긁어온 데이터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뭐 언어 분야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분야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뭐 경영 경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애플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뭐 애플이라고 했을 때 그 애플이 이게 사과인지 아니면은 기업의 그 회사를 의미하는지 이런 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경영 경제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따로 모아놓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은 얘가 기존 언어 모델에 바로 직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얹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경영 경제 분야에 맞는 그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나 더 얹어주면 얘가 애플이라는 그런 단어가 왔을 때 조금 더 회사에 특화된 답변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제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 이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이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중간에 요 보상 모델이라고 돼 있죠. 요거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화학습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일단은 요 프리트레이닝으로 학습된 그 모델을 가지고 답변을 한 결과가 잘 되었으면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잘 못했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식으로 요 보상 모델을 한 번 더 학습을 해서 요 초기 언어 모델과 보상 모델을 서로 비교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어, 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한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실까요?